자, 문화통치는 이제 그 배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삼해운동 전개죠. 이 삼해운동 전개에서 이제 국제여론이 약화됐다. 왜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일본 애들은 그 조선이 일본의 지배 아래 들면서 조선 민족이 상당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를 상당히 국제적으로 알렸거든요. 홍보도 하고. 근데 막상 삼해운동이 일어나고 그 참상이 이제 국제사에 알려지면서 일본의 말이 어때요? 거짓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국내적인 어떤 비판 여론이 막 끊어졌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본 국내 사정인데, 이때 1920년대 일본은 어떤 시대였냐면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민주화 흐름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 국내에 어떤 보통선거가 실시하고 정당 정치가 선입하고 사회주의에 유입돼 사회운동이 격화되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발달 상이 한국 통치에 영향을 미쳐. 물론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그 한도 내에서만 20년대 있다가 국가적 공주주의로 넘어갔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일본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화 통치의 성격을 이제 보죠. 일단은 성격 보면 소수의 친일분자를 키워서 민족의 이익을 분열시키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민족 해방 정선을 분열시킨 정책을 했는데, 이때 이제 1910년대에 참여운동을 겪고 나서 이게 보니까 이제 전 민족적 전 민족적 거족적인 어떤 독립운동이었잖아요. 계층과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일본이 느낀 거야. 아, 이거 너무 억누르면 안 되겠다. 풀어주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독립운동사령에서 이제 딱 노선을 파악하고서 자기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 세력들은 체제를 편협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일제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독립준비론, 실력 양성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독립은 하지만 독립은 하지만 지금 당장 독립하자는 게 아니죠. 지금은 그냥 일제 체제 안에서 있고 그 안에 실력을 키운 다음에 앞으로 먼 어느 시점에 독립하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좀 양성화 시켜주고, 그리고 나머지 뭐 무장투쟁이나 이런 것들 다 금지시켜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 이걸 통해서 문화운동을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어느 정도 양성화시키고 묵인해줬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친일파들이 형성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친일파 하면 1세대 친일파하고 2세대 친일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친일파는 뭐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완용 같은 을사오죽도 있죠. 그러니까 몇몇 정치적 지도자들을 이제 친일화시키는 건데, 이게 2세대 친일파, 20년대 들어온 2세대 친일파는 각계각층의 친일파가 등장해요. 그래서 일단은 각계각층은 중앙 집권을 해. 종교 조직들, 어떤 시섭단체들, 이런 청년 조직은 다 중앙 집권화시키고, 그 중앙 집권 3층부를 당근과 채층을 통해서 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친일파의 저번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수탈했던 식민통치, 근대성의 오도. 이 근대성의 오도라는 거는 잘못된 근대화죠. 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근대화가 그다음 근대화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일본의 어떤 그 식민통치 시기 때 이식돼 온 이 잘못된 근대화가 우리 그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 큰 잘못된 방향을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강복 후에도 군사 통치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군대 내 여러 가지 모순점이라든지 체제 내 여러 불합리성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죠? 일본에 나왔다. 일제 통치 시기 때 근대성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라 강제로 이제 이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1920년대에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또 2차 교육을 통해서 뭐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뭘 목적으로 교육시킨 거죠? 고급 기술자가 아니라 부려먹기 쉬운 사람들, 적어도 글자를 알고 세문 알아야지만 일을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급 부용 노동자를 양성하기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좋은 말 쓰면 안 돼요. 그거 아시죠? 무조건 나쁜 말 써야 돼. 예. 자,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자, 문화통치의 내용과 실상을 보면요. 자, 뭐 이거 중고등학교 지식이지만 원래 일본 애들이 이제 문가총통을 임명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되게 그
일본에 왔던 총독들이, 그러니까 조선에 왔던 총독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해군대장, 육군대장, 군 출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관총독을 임명했는데, 임명하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한 명도 문관총독을 임명하지 않았다. 실상이. 그 다음에 보통경찰제가 실시했죠. 그러니까 보통경찰제는 지금 민간하는 경찰제를 실시하겠다. 형평경찰 폐지하고. 근데 실제로 형평경찰 제목만 바꿨고요. 네. 그래서 있고, 경찰 수와 장비 유지는 오히려 더 증가됐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특별 고등경찰을 뒀어요. 네. 이거는 보통경찰과 별개책이야. 요거는 주로 이제 뭘 잡냐? 민족운동, 사회주의 사상들. 네.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국정원과 비슷한 예전 안기부 이렇게 이제 뒀죠. 그래서 민족운동을 탄압했고, 그 다음에 사상법 증가해서 치안유지법을 했다. 원래 치안유지법이라는 건 우리나라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행정명령은 아니고 일본에서 만든 법이죠. 일본이 1925년에 보통선거법을 줬잖아요. 만 25세 성인 남자들한테. 근데 일본 정치가들이 뭐냐면 되게 두려운 게 뭐냐면 그 당시 사회주의가 확산돼요. 일본 사회주의 정당도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보통선거법을 실시할 경우에는 뭐냐면 사회주의 세력들이 확대될 수 있다. 민중들이 사회주의 세력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염두했기 때문에 보통선거법을 주는 대신에 뭘 만든? 치안유지법을 만든.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은 탄압을 목적으로 치안유지법을 만드는데, 이게 치안유지법이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확대 적용되냐면 우리나라까지 확대 적용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 실시되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1920년대 이후에 이런 러시아 혁명 이후에 중국이나 일본부터 뭐가 들어와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사회주의 정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안유지법, 물론 치안유지법이 사회주의 사상만 탄압한 건 아니에요. 국채를 부정하는 사람도 탄압했기 때문에 일본 민족주의 사상가도 탄압해요. 그래서 조선 어학계 사건 나중에 발생하죠. 그것도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탄압받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치안유지법은 근데 사회주의를 대상으로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일본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근데 조선공산당이 1차부터 4차 조선공산당까지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1차 조선공산당, 2차, 3차, 4차 이렇게 만들어줘도 계속 탄압을 받는 거야. 무슨 법 때문에?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안유지법 때문에 국내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참여하게 된 거죠? 신간에 참여하게 된 거죠. 신간의 참여 배경 중에 하나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조선인을 참여시킨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방제도 개정을 통해서 도평의회, 부면혐의회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선거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뭐냐면 친일파 상층 재산자들이 참여시키고, 그렇지만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냐? 자치론과 관련돼서 좀 뒷부분에 장을 또 만들어놨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얘기를 더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기회를 확대시켜주겠다. 그래갖고 2차 조선교육을 내세워가지고, 요때 조선교육을 반포는 2차죠? 2차 조선교육을 내세워서 경성제국대학을 설치하고 3면1교주를 내세웠죠. 그래서 6면1교주에서 3면1교주의. 그렇지만 이제 실상을 보면 주로 초급 학문과 기술 교육을 강조했고, 아까처럼 하급 부용 노동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학교를 확대시키려고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부족했어. 그래서 보통학교 경쟁률이 장난 아니랬죠. 2대 3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의 상실로 시학률이 적었고, 왜 돈을 내야 되니까. 의무교육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국어, 한국사, 한국지리 시수가 줄어들었다. 이건 1차 조선교육령 개정보다 2차 조선교육령이 좀 더 많았다. 그렇죠. 필수였죠. 근데 시수는 줄어들었죠. 이거는 역교동과 관련돼갖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 얘들의 내용하고 그다음 실상이 다르다. 그래서 상당히 기만적인 어떤 문화통치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사상법 탄압을 보는데, 이 사상법 탄압은 뭐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냐면 그 당시 사회주의 사상 유입하고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확산됐는데, 사상법 탄압의 대표적인 게 1925년에 제정한 치안유지법이죠.
국제를 번역하거나 사유제도를 부인하는 목적으로 한 결사 조직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 당시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들이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후에 이제 국가보안법의 모태가 됐던 그 법이 이 치안유지법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정치 관련 범죄 처벌법 등이 있어요. 이 정치 관련 범죄 처벌법은 뭐냐면 보안법을 단점하게 메꾸게 한 건데 보안법은 그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라고 좀 하긴 그런데 그 2년이 최고형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더 때리고 싶어도 2년밖에 못 때려. 근데 이 법은 뭐냐면 10년 이하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10년까지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법적 양형을 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해외 독립운동의 처벌을 가능케 만들었다. 그래서 요때 이제 해외 독립운동의 처벌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불량성인이라고. 불량성인은 불량한 조선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불량성인인데 이거는 좀 약간 지금 법관념하고 좀 뭐냐면 맞지가 않아. 왜냐 중국이나 미국 등에 활동하는 그것은 처벌할 수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자기 일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등에서 그 불량선인이 아니라 불령이에요, 불령. 예, 맞아요. 불령선인. 예, 불령선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넘어가서 그 조선교육 2차죠. 2차. 자, 조선교육의 2차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고등학교 수업 연령을 몇 년으로 4년에서 6년으로 확대되죠. 그래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자 고등보통은 3년에서 4년. 그러니까 그 보통학교는 고등보통학교는 남자고 그 중에서 여자 고등보통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래 각급 학교에 폐지됐던 한국어가 필수 과목으로 이제 부활됐는데 원래 이게 이제 1차 조선교육령 때는 없어요. 한국어 배우는 내용인데 언제 들어갔죠? 1차 조선교육령 개정에 들어간 건데 2차 조선교육에 정식으로 편입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범학교 대학 설치 내용이 있죠?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경성제국대학. 나중에 설치 이제 근거가 되는 거고. 자, 명목상 일본인과 한국인의 동등한 교육봉을 포함해서 보통학교 교육 연한을 4년에서 6년. 조선인도 일본 고등학교. 이때 일본 고등학교는 이제 정확히 고등학교 아니라 중학교죠. 중고등학교 합쳐 있었으니까 중학교에 진학이 가능하다. 물론 일본 중학교에 진학이 가능했던 사람은 돈이 좀 많아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됐죠. 밀립대 설립 운동이 이제 진행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선제적 차원에서 경성제대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경성제대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는 어디에 있어? 지금 해화가 있죠, 해화요. 내리면 대학로가 있죠. 거기 마르니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 마르니에 공원이 원래는 경성제대 그 대학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대만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은 간암 캠퍼스로 옮겼는데, 경성제대가 이제 그 앞에 건물, 그 길이 뭐냐면, 그 대학 앞에 있던 대학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한 대학로가 그때 일제시대 때 그 앞이었어. 그래서 해화역 부근을 대학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이 나왔는데, 자, 요때 경성제국 이때, 여기에서 이제 3분의 1은 한국인에게 할당해요. 3분의 1은. 그리고 3분의 1은 누구냐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할당해요. 그 다음 3분의 1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할당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3분의 1은 뭐예요? 일본인들. 3분의 1은 한국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경성제국대학은 공대는 별로 안 지어. 공대는 거의 없었고, 뭐냐면 법대, 인문대, 의대 이 정도거든요. 이공대 건물은 거의 없었어요. 이공대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이대는 좀 이과대 쪽은 나중에 있고 공대는 짓지도 않았고, 왜 이공대를 이렇게 안 지었을까 이거예요.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싸움쓰이자 조선인들이. 그래서 이제 독립한 당시에 이공대 전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연계통 이공대 전공해서 주로 외국에 일본 대학에 와서 전공한 극소수. 그래서 대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인재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양성했는데, 하여튼 있고, 그 다음 교육 내용들 보면, 1차 조선교육 개정보다 이제 한국 역사 제2시간이 축소됐고, 대신에 한국어는 학국사 필수 과목이 되고, 한문 선택 과목, 그 대신 일본어 역사, 지리, 이등 시간이 증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삼면교주의에서 공립보통학교 중심체제였는데, 왜냐면, 그다음 사회학교에서 서당교육을 강화시키면서 민족의식 강화시킨 걸 막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 공립보통학교 누가 만든 거야? 일본이 만든 거죠? 네, 이런 것들에서 공교육을 나눈데 일본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민족분열정책에서 이제 또 보면 중촌 자문위원을 증원했죠? 그래서 중촌을 확대시키고 고문과 참여인계를 3년을 하고 수당을 상승하는 신민통치 필요한 자율수집 기구도 활용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일파를 양성했다. 이때 친일파를 2세대 친일파라고 하는데, 각계 각층에서 신세대 친일파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거야. 그래서 각계 각층의 조직들을 중앙집권하고 중앙집권의 상층부를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자기 편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분리통치죠. 디바이드율. 그래서 분리해서 통치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친일파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강수나 최린, 최남수 이런 사람들, 이강수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 이강수 원래는 이게 사람이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임시정부가 수립되니까 어디 갔어? 상해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었어, 여자친구가. 일제가 여자친구를 이제 잡아다, 안 오면 이제 여자친구한테 해코지를 하겠다니까, 이강수가 배를 타고 온 거야. 그러니까 건너서 딱 내리자마자 체포당한 거죠. 체포당했는데 하루 이틀 나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신했구나. 그러니까 이강수가 번져냈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이강수 몸이 깨끗해. 보통 이제 고문 시작할 거 아니야. 고문은 안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이강수가 또 항복선을 하고 이때부터 번져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친일파가 번져냈는데,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친일 연호를 조성하고 주로 친일파가 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주계층들을 주로 이제 했는데, 왜냐면 지주계층들은 자기 토지나 이런 것들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가 필요해? 일제가 필요한 거죠.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지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나 산미 증식 결과 신민지 지주제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 지주계층들을 신민지 말단으로 삼아가지고 친일화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하죠.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친일파들이 되게 많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운동과 참정권도 이제 민족 분열 정책 하나인데,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장을 만들어가고 또 뒷장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죠. 그럼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48페이지 펴보세요. 네, 148페이지 2번 문제 볼까요? 자, 이거는 친일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친일파 문화통치 실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 밑줄진 기획을 통해 알 수 있는 문화통치의 실상을 두 주인에 서술해보고, 이 실상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해보시오.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법령을 한 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에게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시설가, 교육자, 종교인 등 각각 그 계급과 사정에 맞게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해라.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실상들 보면, 문화통치는 일제협력한 친일파의 육성을 한인민족운동 탄압하기 위한 민족 분열 정책이다. 기만적인 술책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일파를 에게 직간접적 그 행동 구성 방책을 마련해 보시오.
그래갖고 이제 그 백일파는 이제 일본은 배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령이 치안유지법이죠. 네. 그리고 그 국제사는 이제 국제사 빠졌는데 지방제도 개편 관련된 요거 부분인데 나중에 좀 그거 얘기할게요. 자, 그럼 금성교과서 잠깐 펴볼까요? 금성교과서 296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민족 분열 정책 부분이 있죠? 예, 그래갖고 지금까지 한 내용이 쭉 있는데, 요거 한번 쭉 읽고 한번, 하죠.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정리 삼아. 네. 민족 분열 정책, 3.1운동을 통해 일제는 더 이상 강압적으로 조선을 지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3.1운동 후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문관 총독이며 교통경찰제 실시, 관리와 교원의 제복 착용 폐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부분적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 문관 총독은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보통 경찰제를 표방하였지만 1920년에 경찰관 수나 기관수, 예산 등은 1918년에 비해 3~4배 증가하였다. 1군 1경찰서와 1면 1주재소 체제가 확립되면서 조선인에 대한 감시는 오히려 강화되었고 조선어 신문과 잡지는 검열로 기사가 삭제되고 정관되기도 하였다. 일제는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 등을 설치하였다. 이들 기관은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관으로 상층 자산가들을 지배체제에 흡수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친일파 육성에 주력하여 친일파들로 하여금 친일단체를 조직하여 일제의 정책을 선전하게 하였다. 반면 조선인들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을 통해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였다. 문화통치는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를 육성하고 항일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민족 분열 정책이자 가혹한 시민통치를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으로 조선인들 가운데 자치론과 참정권 운동을 주장하며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는 이들이 출현하였다. 예. 그리고 이제 관련된 문제의 그 탐구활동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당시 1920년대에 했던 자치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그 자치운동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마 3번으로 넘어가서 자치운동 부분을 볼게요. 잠깐만요. 자치운동을 보면 자, 자치운동은 그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했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타협적 민족주의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분열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 성향을 보면 이 자치운동을 주도했던 비타협적 운동자의 성향을 보면 일제 투쟁이 아니라 타협운동을 했던 거야. 주로 이제 계급적으로 보면 상층 부르주아, 지주계급 출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제 투쟁이 아니라 일제 타협을 해서 먼저 그들의 법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신령 양성을 하자. 그래서 신령 양성 운동자 중에 상당수가 자치론자들이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있고 그들 상당수가 뭐가 되는 친일파가 되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상층 부여자층들이 일제 자본의 수출 및 매판화의 결과다. 매판은 뭐예요? 매판 자본주의라는 말 듣죠? 매판은 뭐냐면 그 자기가 스스로 물건 팔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제국주의 이해관계에 일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약간 제국주의를 따르는 그 자본가들, 매판 자본가들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 아까 말한 일반의 주권 안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동을 전개한다. 실제로 운동을 하겠다는 걸 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배경을 보면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 자전.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그 당시 무슨 회의가 있었죠?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외교를 통해서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워싱턴이나. 근데 이런 것들이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민족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앞날이 안 보이니까 상층 부르주아 세력들이 뭐냐면 그 독립 불능이 대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총독부의 민족 분열 운동 정책.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민족 운동을 다 탄압하지 않고 뭐냐면 종교나 수양, 사교활동, 생활 개선이나 농촌 계몽운동 같은 실력 양성 운동 부분은 수용을 해서 이걸 뭐냐면 자기 표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분열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자치운동의 내용을 좀 보면요. 일정 부분의 자치권 획득, 그 다음에 참정권 운동. 그러니까 참정권 운동을 이제 어떻게 참정권을 하냐. 그 아일랜드 아시죠?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이제 뭐냐면 그 아일랜드에서 국회의원을 파견해요. 자기가 선발.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가 예전에 영국의 그 식민지 때 그래갖고 마찬가지로 일반 의회 대표를 파견하자 이런 건가. 그 다음에 지금 뭐 한국의 지방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총독부에서 앙묵조 묵인해고 지지해줘. 근데 실제 총독부가 이걸 원했던 건 아니죠. 이것조차도. 네, 왜냐 이걸 통해서 뭘 원했던 거예요? 민족 그 운동 내 분열을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치운동을 크게 1차, 2차, 3차, 세 가지인데 대개 뭐 1920년대 주로 행해졌어요. 자, 1차 자치운동을 좀 보면요. 자, 거기에 뭐 주도했던 것이 안창호, 그다음 김성수, 송진우, 이강수, 이런 사람들인데, 자, 자치 획득 운동을 내걸고 정치 결사인 연정연을 결성하는데 특히 앞장섰던 사람이 이강수예요. 이강수가 민족 개조론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민족 개조론을 내는데 동아일보에서 민족적 경론이나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선 민족은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다. 그래갖고 독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민족성을 개조해야 된다. 민족성을 개조하고 제국주의의 어떤 논리, 사회주의를 내세웠고 우리 민족이 열등하고 그 다음에 허위가 비사회적인 이기심, 낙태, 그다음 사회성 결핍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할 능력이 안 된다. 일본의 어떤 통치 아래서 뭐냐면 인정하고 통치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 민족성을 개조한 다음에 먼 훗날에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안에는 그 민족 이제 이런 걸 개조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자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야.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민족 개조론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2차 조직 그 자치운동은 총독부 지원 안에서 이제 문화정책 이론을 이제 했는데 동아일보와 그다음 총독부 체리, 천도교 체리를 중심했는데 체리는 이제 그 천도교의 신파 자치운동을 지지하는 부죠. 아까 얘기했던 천도교에서 구파가 있고 신파가 있다고 했죠. 그 구파는 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인데 반해서 그 체리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자 좀 친인화된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했는데. 자, 영향을 보면 조선일보와 청도구파에서 이들 간접 타협운동을 주요 강력히 반대 입장을 꾸며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다툼이 있었고 나중에 신간의 탄생의 어떤 배경이 됐던 것들이 이제 2차 자치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제가 그 지방 조직 개편을 또 하게 돼요. 개정을. 그래서 요때 이제 도면부에 협의회를 두거든요. 도면부에 협의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참여했고 한국인들 참여했지만 지주 자본가 친일파들이다. 그 당시 지주 자본가는 거의 친일파들이었죠. 네. 왜 이렇게 하면 이게 그 보통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한 선거. 어느 정도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재산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실질 권한이 없고 자문기구에 불과했다는. 그 다음에 3차 자치운동 볼게요. 3차 자치운동은 이제 1930년대에 지방제도 개정 법률을 만들어요. 지방제도 강계 법령. 그래서 지방제도 강계 법령을 내세웠고, 그 당시 체린과 동아일보를 주도로 해갖고 했던 것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그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 일부 협의와 평의회를 의결기구인데, 이때 일부 평의회와 협의회 중에 뭐냐면, 부협의회 있죠. 부협의회.
여기는 의결기관, 면의회는 협의회는 자문기구 이렇게 되었죠. 거기에 부협의회는 의결기관으로 만든 게 뭐냐? 자, 의결기관 부협의회는 뭐냐면 부는 예전에 뭐가 많이 살았다 했죠?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야. 물론 일본 한국인들이 있긴 있었지만 이들은 거의 다 친일파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을 권한을 줬다. 네, 그래서 2차 자치운동은 주로 협의회 돼갖고 자문기구에 불과했고 3차 자치운동은 1930년대 지방제도 강계 법률에 따라서 부협의회는 의결기구가 했다.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하여튼 그 결과 민족주의 내에 분열이 가속하고 친화되고 그 다음에 실제가 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참정권과 자치권이 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58페이지 32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에 다음과 같은 조치에 취하게 된 대내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그 밑줄친 기획과 니은의 실상을 각각 한 줄 이내로 서술해보시오. 문화통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정부는 간제를 개혁하여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때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한 건 뭐냐면 그 무관만 임명했던 것을 문관까지 확대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경찰제도를 개정하여, 자, 경찰제도 개정은 그 뭐와 관련된 거죠? 형방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도 이제 실시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대해서 이제 일반 관리와 교원들 이 관리 등을 폐지함으로써, 폐지는 뭐냐면, 이 폐검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냐면, 폐검. 그러니까, 검차는, 칼 차는 거 있죠? 칼 차는 거 폐지했다는 거야. 예. 엄밀히 말해서 그게 좀 못한 것 같은데, 자, 시대의 흐름에 수긍하고, 장래 기회를 보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생활 안정화시키고 일반 복리를 증진시켰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의 실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의결기구가 아니라 뭐였다? 자문기구였다. 또 1930년대 한번 또 개정된 그것도 실제 부협의회를 제외하고는 다 먼저 자문기구였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실상은 아까쯤에 했던 것들 쓰시면 돼요. 형병을 보통경찰로 바뀌었을 뿐 실제적으로는 경찰 수는 3.1운동 이정도 크게 증가했고 고등경찰서 실시해서 치안율법을 만들어 항용민족운동을 감시 탄압했다.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 40번 문제죠. 160페이지 40. 잠깐만요. 이게 40번 맞나? 41번 문제네, 41번. 자, 다음 글을 쓴 사람이 누구며 이 운동의 배경을 두 가지로 말해보시오. 그 실력 양성 운동의 방향을 두 줄 이내로 말해보시오. 자,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는 데 조선에게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건 첫째 원인이다. 또 병합 이래로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할 수 있는 정치활동, 참정권, 자활권 같은 운동을 물론 일본 정도 쭉 있는데 이건 누가 썼냐면 이강수가 쓴 거야. 그래서 이강수가 그 동아일보에 민족의 경륜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쓴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동아일보는 좀 약간 우파적인 색깔이 강해요. 우파적인. 근데 조선일보는 좌파적인 색깔이 강해요. 조선일보는. 지금 조선일보와 전혀 달라요. 지금 조선일보는 좀 약간 그랬죠. 네, 맨날 북한만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조선일보가 원래는 저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방시인가 그 방시 집안이 거기 사들였어. 그 강상개발통에 돈 그 벌어들인 그 방시 집안이 사들이면서 이게 좀 친일적이고 좀 약간 보수적인 색깔이 강해지거든요. 이거 나중에 얘기인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배경은 신령 양성운동을 주도한 우파 민족주의자의 정치, 산업, 교육 방면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제 타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했고, 그 다음에 신령 양성운동 일제 동화 정책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방향은
사회 진화를 이끌어내갖고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을 내세웠던 전차 실력 양성만 가서 뭐냐면 이 친화됐다. 그래서 1920년대에 보면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타협적 민족주의는 되게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해요. 네. 그래갖고 이들이 상당수가 뭐 했다? 예국개몽 운동처럼 뭐냐면 친화됐다는 거지. 친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66페이지 표 볼게요. 자, 166페이지 60번 문제 볼까요? 60번. 자, 이것도 이제 그 자치권과 관련된 건데, 다음에 기획의 목적을 서술해보고 니은의 허구성을 두 가지 제시해보시오. 자, 조선총독권 한국에 참정권을 주고 지방자치 실시가 선전했다. 그렇지만 도평리의 부군 면위에는 자문기를 설치했다. 자, 기획의 목적은 뭐 때문에 이렇게 선전했을까요? 독립운동의 자치운동을 유도하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거죠. 문화통치 시기 때. 자, 이 허구성, 이 기구들은 오늘날 지방의회와 달리 의결권이 없고 대부분 도지소와 군수가 의원을 임명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친일산으로 있고, 그래서 선거를 실시해도 뭐죠? 보통 선거가 아니라 제3자 제한 선거였다. 그래서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 그 자치장 뽑고 그 선거를 하는데, 그 예전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익방송을 하는데, 예전에는 선거를 하고 싶어도 선거하지 못했다. 일제시대에서 도위원회, 아니 면위원회, 부위협의회 여기 하면서 이때는 돈 있는 사람들만 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투표를 하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풀어봤고요. 자, 뒤에 넘어가고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죠. 민족 말살 정체 시기. 그러니까 1930년에서 40년 시기죠. 자, 이 시기는 대체 어느 시기하고 겹치죠? 1번이 중일전쟁이나 그 다음에 만주사변 등 대륙 그 팽창기죠. 대륙 진출기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데, 자, 그 이때 이제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왜 했냐? 그래 이제 보면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본 게 있어요. 뭐가 읽었냐면 대만 있죠, 대만. 대만도 오랫동안 우리보다 더 오래 일본에 통치를 받았거든요. 근데 대만에 이제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일본부터 받은 훈장 있죠. 훈장을 자랑스럽게 그 벽에 걸고 그걸 막 자랑스럽게 읽길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완전 맞아 죽잖아요. 근데 일베고, 근데 거기에서는 그걸 되게 존경스럽게 받아봐.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대만이 이제 일본이 원래 대만을 점령할 때 대만에서 막 반발하는 움직임도 많았어요. 뭐 거기에 중국에 독립해서 따로 살고 일본부터 싸우자는데, 진압되고 나서 일본 애들이 거기에 이제 소학교 만들고 뭐 하면서 철저하게 세뇌를 시켰어, 애들. 그래서 자기가 중국인이라는 사실, 대만이라는 사실 아예 없애버린 거,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 태평양 전쟁이 나고 이게 하니까 일본 애들이 시키지도 않은데 자신들의 물자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자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 일본인으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을 지배해서 뭘 지배한 거야? 행동을 통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1930, 40년대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왜 했냐? 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나 정체성 자체를 없애버렸어. 우리가 일본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자발적인 어떤 충성감, 그 다음에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하게 한 거야. 왜냐면 일본 애들 강제 뺏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냐면 이제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IMF 터질 때 우리가 근무하기 운동처럼 자발적으로 갖다 바칠 거 아니야.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렇게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본 전쟁에 위해서 인력 동원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거죠. 예. 근데 우리 민족은 그게 잘 안 통하죠. 우리가 좀 반항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실시 배경을 보면, 자, 이거 세계사와 관련된 건데, 자, 세계경제공화국 발생, 1929년에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후진 자본주의과 일본의 경제 타격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자국 시장도 좁은데 더 이상 이제 뭐냐면 확대할 필요 없으니까 경제적 위기를 탈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침략 전쟁을 갔네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죠.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있으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 국가들은 자국과 식민지를 묶어버렸죠. 그래서 달러 불륜이라든지 파운드 불륜이라든지 이런 걸 묶어가지고 했고, 근데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 같은 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국 시장과 식민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침략 전쟁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군부의 집권. 1920년대는 나름대로 민주화 됐어,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1929년 이후에 이제 상대 타격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한국파 중심으로 일본 살 때 이제 좀 얘기할 텐데 뭐 5.15 쿠데타니 2.16 쿠데타니 하면서 일어나게 된 거야. 특히 이제 그 워싱턴이나 런던에 거쳐가지고 구축회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외교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한국파 중심의 군인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 물론 이 쿠데타는 진압을 하지만 결국에 군인들의 어떤 정치가 어때요? 더 강화되고 결국에는 1930년대 들어 군국주의 정책, 그러니까 만주사변 이후에 군국주의 정책이 가속화되죠. 이건 일본사 할 때 좀 더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대륙 침략에서 만주사변은 1931년, 중일전쟁은 1937년, 태평양 1941년. 그 정확한 연도 좀 외워주세요. 예전에 아마 세계사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당시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일본이 취했던 전쟁이 뭐냐? 뭘 써야겠어?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네?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으니까 곧바로 일어난 것이 네, 만주사변이죠. 만주사변 답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연도도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자, 그러면 이제 민족 말사 정책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미나모 지도라는 총독이 이제 취임하면서 경제적 수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인들을 일본을 만들어서 자발적인 어떤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명분을 내걸었던 게 뭐냐면 내선일체야. 내선일체. 내선일체는 뭐냐 하면 이때는 내지와 외지로 나눠요. 내지와 외지. 내지는 뭐죠? 일본 본토죠. 본토. 그러니까 내지인. 이 내지인은 뭘까요? 내지인은 일본인. 그 다음에 선은 외지에 속하죠. 식민지, 조선. 그러니까 조선인과 그다음 일본인은 일치한다. 동일하다. 똑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들 일선 동조로 나누죠. 한국 식민화 정책.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한민족의 문화와 정통을 말살시켜서 일제의 인적, 물적 수사를 강화시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신문을 폐간하고, 잡지도 폐간. 왜냐면 신문이나 잡지를 하면 이제 한국어를 쓰고 그러니까, 그런데 요것도 있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다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날 전쟁 중이기 때문에 물자가 많이 부족했어. 종이도 많이 그냥 부족하고 하니까 요 신문이나 잡지를 많이 발행하면 뭐야? 종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폐지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는 이제 저항 때문에 우리가 민족일보인데 민족과 일제 저항이기 때문에 폐간됐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얘네들의 주장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한국학과 관련된 단체들이 해산했죠. 진단학회, 조선어학회 같은 거 해체했어. 그럼 왜 해체했냐면 이들들 단체들 활동하면 민족의식이 뭐예요? 계속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조선이라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조선의 역사와 풍습이나 그 다음에 언어를 연구하는 것들을 뭐냐면 없애려고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역교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1930년대, 40년대 교육정책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소학교를, 원래 이 소학교는 이제 3차 때 신상 소학교로 해가지고 그 소학교 통일시켰어. 국통학교에서. 그것을 그 당시 3차 개정 때 이거 뭘로 바뀌었죠? 국민학교로 바뀐 거야. 3차 개정 때. 네. 그러다가 이제 1996년인가 97년에 이걸 다시 초등학교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국민학교의 의미는 한국식민학교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사용 금지 및 한국사를 폐지하죠. 그래서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3차 때 한국어를 중학교 수의 과목으로 가죠. 한국어. 수의 과목 뭐예요?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 여기에서 한국어를 중학교 두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아니, 그때 국민학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그리고 4차는 아예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4차 때 들어가면, 뭐냐면, 한국어를 사용하면, 그, 교사가 벌을 주고, 벌금도 떼요. 근데 지금도 벌금 하잖아요. 늦게 오면 벌금 떼고, 근데, 그때 일제시대 때부터 내용 정통이나 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완전사용 금지했고, 그 다음 한국신민성사를 암기했다. 그래서 3차 조성 중에 그게 반영이 됐다는데, 그 한국신민성사 암송 관련된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게, 그걸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3차 교육과정 때 또 반영이 되죠. 이게, 뭘요? 국민교육 현장, 그걸 이제 룰 모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등고등학교, 중학교 개최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3차 조선교육령에서 내선일체이단으로 학제를 동일화시켰죠. 그래갖고 이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제 동일화 과정이 나온 거고, 교육기관의 수업 단축, 그 다음 4차 교육기관에서 공부 안 하면 군사훈련 시키고, 그 내용들. 이 부분은 이제 그 거기 역도동 부분은 저 공부하신 게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한국신민화정책 내용을 좀 볼게요. 아까 요 내선일체, 동조동고령. 동조동고령 뭐냐면 한국인하고 일본인의 그 뿌리는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보면 아마테우스 여신 있죠. 아마테우스 여신이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동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다음 한국신민성사, 그 다음에 군송요배. 군송요배는 그 당시 이제 그 어디에요? 그 일본의 황실 쪽으로 이렇게 맨날 머릿속에 인사하고 신사참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신사참배는 일면 일신사를 이제 만들었고, 신사는 뭐예요? 신사는 청와대 조상이나 일본이나 이런 그 일본의 뭐냐면 정통 신을 숭배하는 게 신사거든요. 예. 그래서 신사를 이제 해가지고 일본 군국주의 어떤 상징이죠.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 있죠.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은 일본은 신이 많아. 얘네들이 다 신이야. 죽은 후에 다 신이 돼요. 그래서 일본의 그 뭐냐면 일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어디 가는 거야? 영혼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잖아. 그래서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에 가갖고 이제 뭐냐면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의 군국주의 산문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신사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조상이나 일본의 위에서 죽었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참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일본 이제 기독교 단체들, 특히 주기철 목사 같은 일본 기독교 단체 거부했다는데, 상당수 기독교 단체들이 인정했어요. 예. 근데 교과서에 안 나와서 그런데 인정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와 이런 거는요. 자, 그 다음에 창씨개명인데, 자, 창씨개명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야? 성을 일본식으로 곤치는 거죠. 닭깎이 마사오처럼 이렇게 박정희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박정희 같은 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어. 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 사람들은 다 웬만한 창씨개명 해야 돼. 그때 사람들은. 왜냐면 안 할 경우에는 학교 입학이나 공문서 전달이나 우편물 전달, 식량 물자 배급 이런 것도 다 제외시켰어요. 근데 안 한 사람들이 좀 있어. 어떤 사람들이 친일파는 안 했어요. 왜냐? 놔뒀어. 일본 애들이. 그래갖고 왜 놔뒀냐면, 창씨개명을 할 때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걸 이제 선전을 했거든요. 일본 애들이. 근데 자발적으로 했다면 100%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몇 명은 소수 남겨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친일파들은 창씨개명 안 해도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친일파들은 창씨개명 안 해도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일본 사람이 생각하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버려둔 거야. 근데 이제 교학사에서는 예전에 문제는 뭐냐면, 김성수 같은 친일파들이 이제 뭐냐면 친일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창씨개명을 안 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창씨개명 안 했다면 그 당시에 뭐였냐면 친일파였다는 거야. 굳이 창씨개명 안 해도 얘는 친일파 됐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리고 또 거기 교학사가 이제 또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김성수의 친일파들도 항상 일본 경찰에 따라가고 감시를 했다는 거야. 근데 동양 감시는 친일파든 배일파든 다 했어. 일본 애들이. 심지어 이완용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얘가 친일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자, 뭐 그런 게 또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시동계에서는 이제 고유한 민족 종교를 금하고 대표적인 게 대종교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독교, 불교 같은 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심사천배, 동방요배 이런 것도 있고 한국 성사를 강제하고 정신적 종교적 동화를 펼치겠다. 근데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좀 많이 제한했는데 기독교라고 하지만 개신교는 제한하는지 모르겠지만 천주교는 건들지 않았어요. 일본 애들이. 천주교는 이게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조직만 갖고 있고 누구하고 또 삼국동맹을 해서 불솔링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교황이 요거 먹긴 하는데 자 하여튼 자 사상 탄압 관련된 내용을 보면 조선 사상법 보호 관찰령이 있어요. 그래서 치안유지법 위반자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나 형 집행이 끝난 사람도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관찰해요. 사회보호 관찰청처럼 그래서 이제 내 활동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조선 사상법 예비 구금령 민족해방운동가를 감시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뭐가 만들어졌냐면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을 만들었어요. 이거 좀 적어주세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총동원 조선연맹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1938년에 만들었어. 총동원연회에서 그래서 국민정신 총동원 조직은 원래 일본에 본부가 있고 여기는 지부야 지부 조선연맹이라 했으니까 자 거기에 이제 한국인들 전쟁 참여에 조직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10호 단위도 뭘 줬냐면 예국반을 줬어요. 예국반 1938년에 그 예국반이 오늘날 뭐의 기원이 되는 거죠? 반상의 기원이 되는 거야. 반상의 기원이.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근대성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근대성을 형성된 게 아니라 뭐죠? 근대성을 이식해 왔잖아. 일본의 왜곡된 근대성이죠. 그래서 사법제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일본의 잔재가 지금 많이 남아있어. 이런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교훈에 보면 이제 뭐냐면 감정이입을 하기 전에 개통성 있죠. 전제 조건. 개통성이 뭐예요? 지금의 삶과 예전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근대성이라고 오도했다는데 그 오도를 추상적으로 들지 말고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 가시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내가 초창기 2000년대 초반기반에도 뭐 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회가 있어갖고 저기 막 가면 저기 월요일마다 일요일인가 하여튼 월요일 날 잡아갖고 1교시 때 학생들이 운동대에 쫙 써있는 거야. 네.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게 없거든. 어디에는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때 그거 했던 것은 그대로 이어받은 거야. 머리 두발 나면서 그런 것도 다 일제시대 때 나온 건데 그게 지금도 남아있죠.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고 외치는 사람도 보니까 그 게시판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막 두발 단속하자 뭐 그렇게 하고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평가 문제를 볼게요. 자, 148페이지 펴보세요. 148페이지 3번 문제. 자, 3번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 가와 나에 들어갈 명칭을 써보고 나에 했던 일을 세 가지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가는 이제 행정단위 연맹과 직장 연맹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와 관련된 거죠? 요거는 국민종신 총동원 조선연맹인데 거기 하부 조직으로 이제 단위별 연맹이 있고 직장 연맹이 있다. 그 제일 하부 동맹으로서 뭐가 있다고 했죠? 예국반이 있어요. 예국반. 오늘날 반상이랑 비슷한 거야. 일본어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예국 적응을 하거나 한국 신민성산 낭독하거나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일장기 계약. 근데 예국 적응은 뭐냐면
일본을 위해서 저금을 했던 거예요. 이 저금을 가지고 군비를 쓰겠다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강제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4페이지 22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22번 보면 다음 일제 강점기 때 공포한 법이다. 이 법의 명칭과 목적을 각각 말해보고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을 살아나게 위한 정책 두 가지 쓰시오. 자,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을 필요할 때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 처분, 사용, 소비 이거인데 이거는 이제 그 30년대 행했던 뭐와 관련되는 병창 기지화 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거든요. 자, 하여튼 그 명칭은 이제 뭐냐면 그 명칭은 국가총동원법이에요. 그래서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국민정신 총동원 그 조직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국가총동원법은 조선에만 실시했던 법이 아니라 원래는 일본에 실시했던 법인데 조선에서 확대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치안유지법 비슷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우가. 자, 그래서 목적은 중요전쟁 때 일으킨 중요전쟁 일으킨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일정 물적을 수탈했고 정책은 이제 보면 그 미국 시장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공출제를 실시했죠. 정부가 일정한 가격으로 쌀을 수입을 했죠. 아니 그 쌀을 사들였죠.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10년 배급과 미국 공출제도를 실시했다. 이거 옆에 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미징식계획도 제기했어요. 삼미징식계획. 근데 이때 삼미징식이라는 것은 1920년대 삼미징식계획하고 목적이 달라요. 거기는 이제 일본의 부족한 쌀을, 국내 부족한 쌀을 공급하기 위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 전시에 필요한 쌀을 공급한 거야. 그래서 보통 삼미징식계획은 1, 2차만 얘기하지, 그 40년대 실시한 3차는 얘기 안 해.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8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33번 문제네요. 33번. 자, 다음 윗줄층 이 시기 때 북부와 남부 지역의 산업 형제를 각각 써보고 이로 인해서 강북부에 나타난 문제점을 서술해 보시오. 자, 만주 지역의 점령 일제는 한국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했는데 이 시기에 일본은 독점 자본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군수사업과 관련된 중화학공업과 강공업분야에 잠식했다. 산업현재는 요거는 이제 뭐냐, 북부 지역에는 그 공업원료, 전력, 중화학공업 이런 것들 육성하고 남부 지역에는 경공업을 좀 발전시켰죠. 예, 이런 것들. 문제점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편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강국 후에는 남과 북이 경제 부담이 됐어요. 분단이 되니까 문제점이 생겼죠. 극심한 경제 혼란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는 남남 전력 생산이 안 돼. 그리고 주로 쌀만 생산되고, 산업은 다 어디 몰려있어요? 국가에 몰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의 경차가 그 당시 북한이 또 우위고, 전력도 그 당시 50 단독 선거한다니까 북한이 뭐야? 끊어놨죠, 그냥.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유니시스, 남한은 주로 이제 쌀, 경공업 중심이고, 그 다음 북한은 중공업 중심이고, 이렇게. 그리고 일본은 중공업, 중공업이라도 이제 뭐 여기에 더 완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종 반가공품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보내면 일본에서 기술자들이 조립을 해갖고 완성품을 일본에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 그 다음에 만주, 일본이 N분류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경제 분업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갑자기 철수하니까 어쩌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빠져나가니까 한국 경제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전거를 만드는데 자전거 바퀴조차도 못 만들었다고요. 왜냐면 그 핵심 기술은 다 누가 있어요? 일본 애들이 갖고 있었잖아. 예, 그래서 이런 분업화의 문제점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 3, 40년대 경제 부분 제가 여기는 안 실어놨는데 이 교과서에서 잠깐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교과서 내 페이지 비상 교과서 한번 잠깐 펴보세요.
비상교과서 몇 페이지 피시냐면 279페이지. 279페이지 맞나? 아, 이제 보안말들을 초등학교. 자, 거기 보면 일제 대륙 침략과 조선의 공업화 그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일제 조선 공업화 정책 관련된 내용도 있죠. 북부지역에 중화공업을 육성을 했고 부교역 발전했고 남면 분양 정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야? 남쪽에는 양을 키우고 목화를 심고 이런 정책들을 이제 펼쳤던 것이죠. 북쪽에 남면 분양 정책 말렸는데 남쪽에서는 목화를 키우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방지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일본에게 봉쇄 정책을 하니까 원료를 못 구하니까 이제 이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년대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그 중유년의 도발과 이제 인력 강제 동원 내용이 있죠. 그래서 국가 총도국법 많이 내갖고 그 다음에 지원병 또 징병제. 그래서 처음에 지원을 받았지만 나중에도 강제로 징병까지 해요. 원래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군인을 만든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일본 이제 특수한 그 장교들 제외하고는. 근데 일본이 30년 말에 들어가면 이제 한국 청년들 막 징발하거든요. 군대 동원하고.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공출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죠. 전쟁을 위한 물자 수탈제도, 공출제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민족 말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못하겠고, 일제 대륙 침략의 조선 공업화 부분하고 전쟁을 위한 물자 지원 수탈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거 일제 몇 페이지? 279페이지, 280페이지까지 내용. 요거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호황을 누렸던 일본 경제는 전쟁이 끝나자 수출 시장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대공황의 영향으로 경제 위기가 깊어진 일제는 전쟁을 통해 군수공업을 육성하고 일본, 한국, 만주를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만들어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이에 일제는 만주를 침략하여 만주국을 세웠다. 1930년대 초 일제는 만주를 농업 원료지대로 한국을 기초적인 중화공업지대로 설정하고 조선 공업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공업화 과정에서 일제는 석탄과 철 등 자원이 풍부한 북부지방, 숙향경도의 발전소와 화학, 금속 공업 공장을 집중적으로 세우고 중화공업을 육성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은 이후 공업 구조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에 필요한 공업제품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여 남부지방의 농민에게는 면화재배를, 북부지방의 농민에게는 양사육을 강요하였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는 다음 분. 네.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문자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많은 지하자원을 약탈하고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으며 공금품 모금과 국방헌금을 강요하였다. 또한 공출제도를 실시하여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금속 제품이라면 노구, 농기구, 불상까지도 가리지 않고 빼앗았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식량 수탈이었다. 일제는 불량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3.2 정식 계획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식량 밀급을 실시하였으며 농가마다 공출량을 할당하고 농산물을 헐값에 가져갔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식민지 공업화 정책의 문제점 있죠? 이것도 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분 누구? 이렇게 건너서 저쪽. 네. 그 밑에 그 279페이지에 식민지 공업화 정책의 문제점 있죠? 만주 지역을 점령한 일제는 한국을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공업화를 통해 한국의 값싼 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 시기 일본의 독점자본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군수산업과 관련된 중화공업과 광공업 분야를 잠식하였다. 북부 지역에는 공업 원료, 전력 등이 편중되었다는 기술적 이유로 중화공업을 육성하였고, 남부 지역에는 경공업 분야가 편중 발전하였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식민지 공업 발달은 경제적 지역 격차를 심화시켜 광복후 38도선을 기점으로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분단되자 극심한 경제 혼란을 가져왔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조선총독령이 있죠. 그 사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158페이지 34번.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가 이후에 행해진 민족 말살 정책 하나를 써보시오. 자, 그 다음에 중요전쟁 이후의 일제는 그 몇 차 조선경령을 내세웠죠? 발표했죠? 제3차 조선경령. 그래서 제3차 조선경령, 조선자가 빠졌네요, 답안지에. 네, 조선경령인데 몇 년이에요? 정확한 거 외워두셔야죠. 1938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공부했고,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 한국어가 선택 과목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 학습지가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선택 과목은 중학교 과정이고, 초등학교 아예 못하게 하고, 1941년 소학교의 명칭을 뭐의 뜻으로? 국민학교인데 이 국민학교의 뜻이 뭐였죠? 한국신민회라는 뜻이죠. 그래갖고 이제 요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신민학교. 그러면 이거는 몇 차 조선경이에요? 3차 조선경 개정이에요. 개정. 1943년에 4차 조선경이고. 그 4차 조선경이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개정과 관련된 3차 조선 개정이고, 그 다음에 이 가 이후에 이제 행해졌던 거, 이 내용들 이제 쭉 쓴 민족 말살 정책을 이제 쓰는데 1939년에 우리의 성과 이전조차 못 쓰는 창씨개명이 있고요. 1940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모든 신문 잡지를 강제 폐간시켰고, 그 다음에 일제 독립운동과 재판 없이 구구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조선사법, 사상법 예방 구국령. 이거는 그냥 재판 없고 기소 없이 수사도 없이 얘가 좀 약간 뭐냐면 위험 분자다면 잡아다 이제 처치할 뻔인 거야. 가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친일을 강요했다. 그래서 34번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일 강요하면서 무슨 제도를 만든 제가 발음 좀 정항제도 만든 정항인가? 네, 정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전항. 그래서 전환제도 만들어갖고 일제가 이제 뭐냐면 독립운동자들을 사회주의자들이나 민족운동자들 강제로 해갖고 얘네들 전환시키고 있어. 배반하고. 원래 그 일본 애들이 사회주의자들 저희 강제 전환할 때 국내에서 그 실시했던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군사 독재 정부 때 후에 강복 후에도 사회주의자들이 전환제도를 통해서 많이 좀 뭐냐면 강제 전환시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내일 테마 5번 넘어갈게요. 3매진 쉽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